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방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아마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85%가량이 재가동됐습니다. 핵심 보안 장비는 767대 중 99% 이상이 복구된 상태고요. 하지만 물리적 손상을 입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관해서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부 시스템 정상화에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우체국, 금융, 우편, 정부 24 등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된 시스템부터 우선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화재로 소실된 전산실내 96개 시스템만을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 시스템 가운데 45개가 복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전반적인 복구까지는 갈 길이 아주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화재의 원인은 뭐로 나옵니까?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꽃이 튄 게 시발점이었는데요. 작업자 13명이 5층 전산실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54V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2014년 8월에 설치된 것으로 권장 사용연한 10년을 약 1년 넘긴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작년 6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을 점검한 LG CNS가 배터리 시스템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며 정부와 국정자원에 설비 교체를 권고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가 1년 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도 필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보관을 해놨었잖아요. 이것만도 못하게 관리가 됐었다는 이야기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설 구조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국가 주요 전산 정보를 담은 서버 간의 거리가 60cm밖에 불과 안 됐다는 점인데요. 전산실에는 70여 개 정보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서버들이 약 1.2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불이 붙은 리튬이온 배터리와의 거리와는 60c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배터리와 서버 사이 간격이 좁아 소방 작업을 하기 어려웠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재해복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대전 외에 광주, 대구센터에서 재해복구 시스템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수준에만 적용되고 있었고 대구센터는 데이터 백업용으로만 구동되고 있어서 큰 규모 서비스는 바로 전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설치돼 있던 배터리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장 초반에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강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이 주가 전망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증권가에서는 이번 화재로 리튬이온 배터리 품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의 정확한 도입 시기와 권장 사용 기간을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해안부가 설명한 것처럼 설치 시점이 맞다면 권장 사용 기간을 약 1년 넘긴 상태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 배터리의 도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또 기업의 품질 책임 논란이 가닥을 잡으려면 소방 당국 등의 추가 조사에 따라 10년 연한을 지났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할 전망입니다. 또 작업자의 부주의나 실수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소방당국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이유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권장 사용 연한이 10년이라고 1년 더 썼다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 불편 오늘부터는 거의 대란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불편들이 있고 대응책은 있습니까?
네, 실제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앱 접속과 이체, 자동 입출 금기 이용 등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집배송, 조회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요 은행들도 스마트폰 앱에서 이루어지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음.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 등기소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업무도 모두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이나 이미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 없으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심사에 이를 활용하는 일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도 신청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전세대출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대신 고객이 관련 실물 서류 이미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K뱅크와 토스뱅크는 주담대 등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도 온라인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메일 대신 공문서를 전자팩스로 보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업무까지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거든요. 예. 29일부터 다음 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 내일 즉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기한을 넘기면 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지만 그렇죠. 기한이 연장되면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네요. 화재 하나로 이렇게까지 셧다운이 되는 게 과연 최고 디지털 정부의 전산망이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까지 양적인 적용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던 건 아닌지 전반적인 정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와 두나무 하면은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빅딜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포괄적 주식 교환 이게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네, 지난 25일 처음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포괄적 주식 교환은 서로 다른 두 기업이 주식을 맞바꿔서 지배구조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규모 신주를 발행해서 기존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전량과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두나무 주주들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로 전환되고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결국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로 연결되는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간편 결제 서비스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동시에 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주요 주주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각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식 교환 비율의 산정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지금 한창이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은 주가가 반응을 하는 모습들 항상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관돼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테이블코인 정책 변화가 배경의 하나로 보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이버 두나무 빅딜이 보도되기 하루 전인 지난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TF를 출범시키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 마련과 관련법 을 연내 제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또 이달 초 두나무도 업비트 개발자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염두에 둔 웹3 기반의 자체 블록체인 기화체인과 기화 월렛을 공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 금융 연동을 대비해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등 가상화폐 투명성을 강화한 설계가 반영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지난 3월 경영에 복귀하면서 관련 구상이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금까지 금융이라는 이미지를 안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두나무를 가져간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미래 전략으로서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이 네이버가 이 기회에 한 방에 두나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현 정권과 네이버가 친하니까 지금이 찬스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진 의장이랑 두나무 회장이랑 친분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거래 조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네, 기업 가치면에서 보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크게 웃도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두나무는 국내 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2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2019년도 미래에셋 그룹으로부터 7,992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2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된 이후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네이버가 두나무를 품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식 교환 비율 등이 산정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가 지분을 약 75%를 들고 있는 최대 주주고 나머지 지분은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나무의 대주주인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반응이 좀 갈렸는데요. 네이버 주가가 오른 것은 물론이고요. 반면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한 양상입니다. 이 뜻은 이제 양사가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이런 조건을 왜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송 의장과 두나무 주주들은 이 엑시트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이 네이버 밑으로 들어가면서 엑시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 엑시트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두나무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등으로 당국의 감시 대상에 그렇죠. 오른 상태라 예. 안전하게 이 네이버 우선 아래로 들어가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엑시트라는 거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 아직까지는 변수가 조금 남은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성사가 되면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는 쇼핑부터 금융, 암호화폐 거래까지 소비자 일상 영역을 대부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이 되는 건데요. 특히 수익성이 우수한 두나무가 이제 네이버 연결 실적에 연결되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추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업비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네이버가 보유한 광범위한 간편 결제 사용처와 업비트의 가상화폐 유통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의 인공지능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자체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처럼 미국 빅테크와 협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열릴 네이버 개발자 회의에서 관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진 의장도 복귀 6개월간 공개된 것만 11건의 주요 인수 투자를 추진했거든요. 예. 지난달에는 스페인 중고 거래 플랫폼 왈라팝을 6,10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고 윤서하기를 했고 6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네이버 벤처스를 신설하면서 AI 기업 투자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커머스 플랫폼 컬리 지분도 인수를 했고요. 업계에서는 AI 시대에 플랫폼 기업으로서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해진 의장의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긴 네이버가 요즘 성장이 정체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LG 맞죠? LG네.